등기 추정력 건데 본등기 반대말이 뭐예요? 본등기 반대말. 본등기 효력으로서 문제되는 것이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에서 지금 추정력을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봤던 건데 공이 무슨 말이죠? 공신력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권리 변동 권리 변동적 효력은 있죠. 아까 봤다 이거.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대금을 반만 지급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이 넘어오고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등기를 못 넘겨받으면 소유권이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 권리를 변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수는 뭐냐면 순위 확정. 가등기는 뭐죠? 순위 보전. 본등기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월 1일자 전세권자하고 4월 1일자 저당권자가 개매가 들어가서 배상 신청을 했다. 그럼 누가 먼저 받아가요? 전세권자 먼저 받겠죠. 왜? 등기가 빠르니까. 전세권은 3월 1일날 등기하고 저당권은 4월 1일날 등기했으니까 등기가 되는 날짜가 순위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 등기가 빠른 사람이 빠른 순위로 확정이 되겠죠. 이 순위 확정. 등기는 순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이 말이지. 때는 무슨 말이죠? 대항력. 임차권은 물권, 채권. 저번 주에 배웠다 아이가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채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약한 걸립니다. 그런데 등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지? 물권화되었다. 이 대항력이 생겼단 말이 물권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대항력이 생겨가지고 제3자가 뭔가를 요구해 왔을 때 신소유자들 보통 보면 나가라 했을 때 뭐 한다. 그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있고 등기를 못하면 대항력이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추는 뭐냐면 추정력.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추정력이. 추정력을 봅니다. 본등기 효력 중에서 하나가 추정력이다. 100번지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그 토지 등기부 갑구를 보니까 1번 등기, 2번 등기, 3번 등기 이렇게 쭉 있더란 말이지. 갑구 1번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죠, 그죠? 갑구는 소유권을 등기하는 거 아니야. 소유권 보존 등기. 2번 등기부터가 무슨 등기? 이전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요 2번 등기의 등기 명의자가 갑 A로 되어 있고 3번 등기 명의자는 갑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 원인은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는 17년 5월 3일. 그리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 등기부를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100번지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그는 전 소유자인 A로부터 17년 5월 3일부로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지금 현재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근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A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를 나는 땅을 판 적이 없다. 근데 그 갑이 뭘 했다? 서류를 유죄해서 그 땅을 가져갔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등기를 말소하세요.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고 그에 대해서 현재 등기 명의자인 갑이 항변하기를 나는 등기부에 기록된 대로 매매를 통해서 구입을 한 거니까 등기 말소 못 해주겠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말이 맞아 안 맞아? 말이 일치되지 않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중간에는 판사 입장에서는 둘 중 한 명이 반드시 거짓말하고 있죠. 소송을 하면 둘 중 한 명이 분명히 뭐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거짓말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소송 절차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입증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뭡니까? 등기된 그대로를 진실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주겠다. 이게 등기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나중에라도
그 추정을 뒤집는 반대 증거가 나타나면 그 추정력이 뭐가 된다? 번복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추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판사 입장에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반대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등기된 그 자체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일단은 추정해 주겠다. 이게 추정이에요. 반대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기대기로는 누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죠? 갑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니까 갑이 소유자인 걸로 일단은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갑은 소송에 입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소유자로 추정되니까 입증할 필요 없고, 그럼 입증을 누가 해야 될까? 상대방 A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정력이 미치는 효력은 입증 책임이 상대방 쪽으로 전해야 된다. 이게 추정력의 효력이에요. 이게 추정력의 효력이고, 그럼 이러한 추정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그 범위가 문제되는데, 크게 나누면 물적 범위하고 인적 범위가 문제됩니다. 물적 범위는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인이 다 미치는 거예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인적 범위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기준이에요. 기준을 놓쳐버리면 안 돼. 기준은 딱 정해지면 그대로 가야지. 그게 흔들릴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야. 다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적 범위는 모든 사항에 미치고 인적 범위는 모든 사람에 미친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등기 추인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직전 당사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O, X. 그럼 X 이렇게 찾아야 돼. 모든 사람이 다 미치는 거야. 등기 원인이 매매가 되면 진짜 매매한 걸로 추정이 돼, 안 돼? 추정이 되는 거예요. 되니까 A가 매매가 아니라 A가 위주로 입증이지. 갑이 입증할 필요 없어. A에서 갑에게로 등기가 이전되는 절차는 적법한 걸로 추정이 돼, 안 돼? 추정되니까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는 A가 위조로 입증이지. 매매를 입증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소유권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저당권 등기에 빌린 돈이 1억 돼 있으면 뭐야? 1억을 빌린 걸로 또 추정이 되고, 등기에 기재된 대로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미치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라는 그 추정력은 제3자에게는 물론이고 직전 당사자인 A에게도 미치 안 미쳐. 직전 소유자인 A에게도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인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실관계에 다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동간의 1번을 보면 중간쯤부터 읽어볼까? 일단 등기가 행해지면 그것은 절차상 적법하게 유효한 원인에 기하여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그 등기 명의는 등기된 대로 권리를 가진 걸로 추정된다. 이게 등기 추정력인데,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간의 3번을 봅시다. 이러한 등기 추정력은 민사소송에서 등기 효력에 관한 입증 책임의 소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등기 효력을 유지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줄을 칩니다. 그 효력을 다투려는 당사자가 그에 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등기 추정력 때문에 내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는 추정이 인정되고 그 효력으로서 입증 책임이 등기 명의자의 상대방 쪽으로 넘어간다.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된다. 이런 뜻이죠. 내려서 물적 범위하고 어떻게 모든 사항에 담신되어 있죠. 타이틀만 잡으시면 돼. 권리 기속의 추정 줄치고, 그래서 아까 소유권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있는 걸로 추정되고, 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권리가 없어서 말소된 걸로 또 추정이 되고 다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담보물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담보물권 등기가 뭐예요? 저당권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저당권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돈을 1억 빌린 걸로 되어 있으면 1억을 빌린 걸로 추정이 되고, 1억이 뭐예요? 피담채권이죠. 그래서 담보물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돈을 빌린 것은 그대로 피담채권의 존재도 추정되고,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세권이 있는 걸로 추정되고, 그리고 등기부에 전세금이 1억 되어 있으면 뭐야? 전세금이 1억 걸려 있는 걸로 또 추정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 뭐 질질하게 읽어볼 필요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딱 오시면 되잖아. 모두 추정된다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등기 원인의 추정 줄치고, 등기 원인이 지금 매매로 되어 있죠? 그럼 매매항으로 추정이 돼, 안 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매매항으로 추정되고, 상속되어 있으면 상속방으로 추정되고.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적법한 등기 절차의 추정 줄치고, 그럼 전 소유자 A로부터 지금 현재 소유자 갑에게로 등기가 넘어오는 절차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한 걸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입증해 주겠지. 다 추정이 된다. 그럼 좋은 것만 추정돼요? 나쁜 것도 추정돼요? 그러니까 불이익도 추정됩니다. 갑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세금도 갑한테로 부과되겠죠? 그게 불이익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 거다 하라고 빡빡 우기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사실은 내 거 아니다. A 딸인데 내가 친구 A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가지고 내 명의로 등기를 했을 뿐이고 진정한 소유자는 A니까 A에게 세금을 부과하세요. 돼? 안 돼? 그건 안 된단 말이지. 불이익도 추진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정력의 인적 범위. 아까 어떻게 기준을 잡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담시죠. 그래서 쭉 가서 첫째 줄 거트머리. 제3자에게도 추정력이 미치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줄에 뭐가 있어요? 그 등기된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미치고, 이런 말 나오죠. 그죠? 다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도 마찬가지. 파란 글씨. 이전 등기 추정력이 주로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 적극이 무슨 말이고? 긍정 이 말 아닙니까? 미친다. 다 모든 사람이 미친다. 그 다음에 추정력의 복멸 돼 있죠. 복멸이 무슨 말이에요? 복이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분자 할 때 복자 쓰잖아요. 요강단지가 뒤집어진다. 복분. 복. 우리가 그 선박이 뒤집어진 걸 뭐랍니까? 전복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전은 넘어졌다는 뜻이고 복은 뒤집어졌다. 넘어져서 배가 뒤집어졌다. 멸은 무슨 말이에요? 소멸했다. 그러니까 뒤집어져서 소멸한다 이런 뜻인데 추정력이 깨진다 하는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정력이 깨진다. 말이 어렵죠. 그죠? 추정력이 깨지는 것 이 말입니다. 추정력이 깨진다. 추정력이 소멸한다. 그래서 보존등기 밑줄치고 그 다음 마지막 줄을 주시세요. 보존등기 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은 깨진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 추정력은 반대 증거가 나타나면 번복이 된다 했죠? 번복할 때 이 복자가 복멸 아닙니까? 번복된다, 뒤집어진다 이런 뜻이거든. 그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보존등기. 오늘은 보존등기만 잘 봅시다. 보존등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각구 1번 등기로서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등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00번지 토지상에 건물이 한 동 앉아 있는데 그 건물 등기부 각구를 보니까 1번 등기가 뭐예요? 보존등기죠? 보존등기 명의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 등기 원인은 신축,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등기 일자는 17년 5월 8일 되어 있더라고. 밑에 아무도 없어. 읽으면 어떻게 돼? 100번지 이상의 건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그는 17년 5월 8일 신축을 원인으로 보존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지금 현재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A가 소송을 해온 거예요. 소를 제기하기를 이 건물은 내가 지었다. 내가 지은 건물인데 내가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서류를 유지해가지고 자기가 신청한 지금 보존등기를 하셨다. 따라서 이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세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 대해서 현재 등기명의 갑이 항변하기를 A가 건물을 신축한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A가 신축한 건물을 내가 매매를 통해서 매수한 다음에 내가 신청한 것처럼 보존등기를 했고 따라서 이 보존등기는 모두 생략등기로서 유효다. 나는 말씀 못 해주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두 생략등기란 말이 나왔죠. 이 모두 생략등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 주장한 것이 진실이라면 A가 건물을 신축했고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갑이 뭘 했다고? 매매를 통해서 그걸 구입한 다음에 갑이 신청한 것처럼 보존 등기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 등기는 효력이 있냐를 따져보니까 갑 명의로 등기 행식이 지금 갖춰졌고 갑이 실제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근거가 있다면 껍데기도 있고 알맹이도 있으니까 이 등기는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기부 어디를 봐도 A의 이름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부합되도록 진실로 등기를 했더라면 등기부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A가 제일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을에게 매매해서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런데 A가 지금 세금 안 내려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한 거 아니야. 등기를 안 하면 이제 지등세도 낼 필요 없고 팔면서도 양도소득세 안 내야 되겠죠. 집장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집장사들이 자기가 건물 지어가지고 팔고 건물은 누가 지은 것으로 산 사람이 지은 걸로 해가지고 지는 빠져버리잖아. 그럼 세금 환급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뭐라 한다? 모두 생략됩니다.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사람이 빠져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모두 생략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나 서두나 같은 말이에요. 서가 무슨 말이에요? 첫머리 이 말 아닙니까? 서나 뭐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의 말하기를 모두 바르네 이런 말 쓰죠. 그럼 안 써. 아이고 아까는 무엇이 값본 것도 모르더만 모두란 말이 제일 처음에만 해요. 제일 처음 놓을 사람이 빠져버리더라도 껍데기 있고 알미 있으면 이 등기는 뭐다? 유효다. 그게 갑의 주장이요. 갑의 주장이 그렇다. 그런데 중간에는 판사가 가만 보니까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생겼죠. 뭐가 일치돼요? 여기 일치되잖아요. 지금. 신축. 그러면 이 보존등기는 기능이 있냐? 이걸 이제 봅시다. 보존등기는 그 기능이 원시취득을 공시하는 기능이 있지 승계취득을 공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원시취득을 공시하는 것은 보존등기고 승계취득을 공시하는 것은 이전등기죠.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원시취득자가 A다, 갑이다. A다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잖아. 둘 다 말이 맞다, 이가. 나도 신축, 지도 신축. 둘 다. 그래서 읽으면 어떻게 돼? 보존등기 맹의자인 갑이 원시취득자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버렸죠. 증명이 되어버리면 추정이 어떻게 된다? 반대 증거가 나타나면 추정이 깨진다. 그래서 이 등기는 원시취득을 공시하는 기능은 추정이 깨진 거예요. 깨졌고. 그 다음에 승계취득.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위조냐 매매를 놓고 싸우고 있죠. 위조냐 매매냐 하는 것은 승계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이거는 승계취득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존등기는 애당초부터 승계취득에 대해서는 기능이 있다 없다? 기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애당초부터 기능이 없고 요거는 기능이 있었는데 반대 증거가 나타나서 깨져버렸고 그러니까 이 등기는 기능이 있다 없다? 이것도 저것도 기능이 없는 등기로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 갑이 매매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하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될 것이고 입증 못하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될 것이고 입증 책임이 뒤집혔죠. 그래서 보존등기 맹의자가 원시취득자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이 깨지고 입증 책임이 등기 맹의자 쪽으로 넘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건물의 166페이지 제일 위에 건물의 보존등기 맹의자 이 외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는 되어 있잖아. 등기부상으로는 갑이 건물을 신축한 걸로 되어 있는데 소송 과정에서 A가 건물을 신축했다는 데에서 입증이 되어버리면 의견이 일치됐죠? 입증되어 버리면 그때는 추정이 깨진다. 뭐 그런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들은 나중에 3월달에 천천히 보시면 돼. 구조로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봅시다. 이 중간 생략 등기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별표를 치고 잘 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아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사람이 빠져버리면 무슨 등기? 모두 생략 등기고 중간에 들어갈 사람이 빠지면 뭐다? 그게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그럼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봅시다. 갑이 토지를 을에게 3월 1일 날 팔고 대금 1억 받았습니다. 근데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4월 1일 날 다시 매매 계약을 맺고 2억 받고 대행에 팔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미등기 전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등기 전매. 을 명의로 등기를 했다 안 했다? 등기 안 했죠?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전매가 무슨 말입니까? 이 전매란 말은 다시 한 번 더 팔았다 이런 뜻이에요. 전자 이 많이 쓰죠? 전전세, 전대차, 전매, 전덕자 할 때 이 전자를 쓰죠? 다시 한 번 더 이런 뜻이에요. 미등기 전매. 그러니까 을이 미등기 전매를 했다. 그리고 등기는 갑에게서 변액으로 막바로 넘어왔는데 등기원을 보니까
매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근데 등기부상 매매의 당사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갑에게서 병에게로 바꿔 넘어왔으니까 등기부상은 갑과 병이 매매하는 것처럼 되겠죠. 근데 누가 빠져버렸다? 중간에 들어갈 을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중간에 들어갈 사람이 빠졌다 해서 중간 생략 등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을이 왜 빠졌을까? 세금 안 내려 빠지겠죠. 아까 여기서 갑이 건물 지어가지고 자기 면을 등기 안 하고 파는 거와 똑같은 논리예요. 등기 세금 안 내라고. 등기에 노출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취등록세 안 냈고 팔면서 한 달 만에 팔면서 시세 차익이 1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안 냈죠. 이 정상적으로 세금 냈으면 양도소득이 얼마 내야 돼, 이거? 5천만 내야 되겠죠? 한 달 만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을 50%를 세금 내야 될까, 이가? 근데 취등록세까지 하면 뭐 한 6천만 원 가까이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안 내려고 지금 어리 빠졌어. 내가 어리라면 그래 하고 싶어, 싫어? 하고 싶으면 난리지. 특히 중개사들. 중개사들은 중개사 영업을 해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 건매물이라든지 눈먼 땅 이런 게 나오거든. 눈먼 집, 눈먼 땅.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에 집값을 몰라.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이랬는데 돈이 급하니까 팔로 내려왔는데 땅값 집값을 모른단 말이지. 그리고 수도권 서울 사람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시골 사면서. 시골이 무엇이 비싸요, 이 사람들. 부산이 시골이에요? 이런 시골 봤어요? 부산 시골이래. 현대 오면 뭐 1억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LCT 1억 넘는다, 이거. 아파트 한 평이. 한 평이 1억이 넘는다, 한 평이. 아파트 LCT 꼭대기층 그거는 7년 전인가 6년 전에 분양했나? 분양할 때 7천만 원 했는데 뭐. 피가 뭐 8억 붙었다는가? 뭐지? 피인지 뭐니? 그림이 8억 붙었다. 그래도 그 동네 사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 중개사를 보면 뭐, 자기가 일단 잡아놓고 빨리 매수인 구해가지고 넘겨버리죠. 진입 쏙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미등기점에. 하니까, 세금이 누수가 되니까, 을은 좋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국가 입장은 안 좋지. 그래서 법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중간 생략 등기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못합니다. 국가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니까 하지 마라. 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사가 되면 그만하고. 근데 참 그렇지. 법의 경계선이 여기인데 이걸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야?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우리 삶 자체가 뭐야? 삶 자체가 아슬아슬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아. 이렇게 살면 늙지도 않고 긴장감이 있으니까 사람이 늙을 틈이 없잖아. 훅 퍼져버리면 늙는 거야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지. 스트레스 너무 받아도 늙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생활 때 했다는 것은 법을 지켰다, 어겼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중간생활 등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생활 등기를 했다는 것은 중간생략 등기가 완료가 됐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법을 위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법을 위반한 이 행위에 대해서 효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여기 지금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의 대상 목적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건물이든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법이 등기특별조치법이에요. 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성질이 단속. 저는 정치할 때 배웠죠. 단속 규정이란 무슨 생각이 날까? 포장마차가 생각나지. 따라서 단속 규정은 위반되더라도 효력을 준다, 안 준다? 효력을 준다 했죠? 단속 규정은 위반이 되더라도 효력은 주는데 처벌은 받는다. 효력은 주는데 처벌은 받는다. 그러니까 이 토지가 일반 토지라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효력은 주는데 누구한테? 세금 때문에 을한테 가서 세금 추징하겠죠?
그리고 뭐 추징 액수가 많거나 이러면 또 뭐야 행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 목적물인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간생활 등기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법. 근데 이거는 성질이 뭐다?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뭡니까?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효력규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하죠. 중간생활 등기가 돼버렸다. 그러면 뭘 따지면 돼? 그 물건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냐 이거만 따지면 돼. 토지 거래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효고 토지 거래란 말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유효다. 간단하죠. 3자 합의가 됐건 안 됐건 안 따지는 거야. 그리고 토지 거래란 말이 들어가면 허가를 받았던 3자 합의가 됐든 무조건 무효입니다. 효력규정 위반이니까 간단한 논리예요. 그 다음에 중간생활 등기가 지금 이제 등기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완료가 안 됐다면 완료가 된 경우, 이건 안 된 경우입니다. 안 됐다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여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억 주고 1억 주고 돈은 다 주고 갔는데 아직까지 등기는 간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럴 경우에 최종 양수인 병이 최초의 양도인 갑을 찾아가서 어차피 내한테로 넘어올 등기니까 등기를 돌리지 말고 바로 주세요. 이렇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간생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이런 뜻인데, 요거는 갑을병 전원 합의가 되면 되는 거고 전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대의 청구를 해야 됩니다. 최종 양수인 병이 누구를 대의해서? 중간자 을을 대의해서 갑을 상대로 을에게로 등기를 넘겨주세요. 을에 넘어오면 다시 뭐야?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받아면 되겠죠. 을은 해명을 잘 안 할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간생활 등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봅시다. 의 부분에서 셋째 줄, 진행적으로는 부동산이 갑에게서 을에게로 다시 을에게서 병에게로 순차 매도되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줄을 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직접 행해진 경우까지 줄을 치고, 여기 무슨 등기입니까? 여기 중간생활 등기지. 중간에 을이 빨리 빼졌죠. 중간에 을이 빨리 빼졌다. 내려가서 유효성, 중간생활 등기 합의의 유효성 돼 있는데 첫째 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줄을 치고, 아까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밑에 적고, 단속규정을 위반되더라도 효력은 준다, 안 준다? 처벌을 받죠. 그래서 그 둘째 줄, 그 밑에 줄, 셋째 줄. 행사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순차 매도한 당사 사이에 중간생활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지지는 아니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효력은 주는데 처벌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이미 갱료된 줄을 딱 치고, 이미 중간생활 등기가 완료돼 버렸죠? 완료돼 버리면 무슨 글자만 찾으면 돼? 토지 거래란 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안에 2번, 어디를 봐도 넉줄을 한꺼번에 쭉 훑어가니까 토지 거래란 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막판에 가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요것만 줄을 딱 치면 되겠죠? 요령을 알겠습니까? 요령을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동안에 3번을 보니까 뭐가 보여?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줄 치고, 내에다 동안 치고. 재작년 시험인가 이걸 내자로 외자로 고쳤어. 그래야 틀린 사람이 엄청 많았지, 그지? 심장 가면 이게 안 보이는가 봐. 토지 거래만 딱 보이고. 성질이 급해. 성질이 급할 수밖에 없지. 시계는 똑똑똑 자꾸 하고, 문제는 안 풀리고 있고 이러니까 뭐 얼마나 급하겠냐.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급하다니까. 그러니까 내자가 잘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의식주를 좀 보도록 하세요. 토지 거래 허가까지만 잊지 말고, 내인지 왜인지 확인하고. 내죠? 그럼 볼 거 없어. 끝에 가서 뭐만 찾으면 돼? 무효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효. 안 들어가면 무조건 유효.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서 3번 내려가서 직접 청구 동안을 딱 치고, 막 갑보고 내한테 바로 주세요 말이죠. 뭐가 필요하다? 전원합의 필요 줄 치고, 이게 답입니다. 전원합의가 되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전원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대의 청구해야지 뭐. 그래서 넘어가지 말고 줄 한 개 치고 넘어가죠. 둘째 줄 끝머리 적부터 줄 쳐.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다면 줄 치고, 없다면 그 밑에 줄. 을을 대의하여 갑에 대하여 을에게 이전 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원 합의가 되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중간생활 등기 합의 후의 법률관계. 합의 후.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갑을병 3자가 4월 15일 날 갑에게서 병에게로 막바로 등기를 넘겨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보면 병에게는 뭐가 생겼다?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덤으로 하나 더 생길 뿐이지 기존의 계약관계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안 미쳐. 안 미치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이전 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그대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자 합의를 했다 해서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준다 안 봐준다?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주는 건 아닙니다. 직접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한 개 더 생길 뿐이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중간 매수인의 권리 소멸 여부 이렇게 타이틀이 잡혀 있죠. 소멸이 돼야 안 돼요. 3자 합의가 됐다 해서 중간 매수인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 그 등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다 해서 줄을 칩니다. 셋째 줄 합의가 있다 해서 중간 매수인 을의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아니면 첫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이전 의무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중간 매수인이 권리 행사 제한 여부 이렇게 물어봤죠. 이번에 권리 행사 제한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기존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안 미친다 했잖아요. 안 미치기 때문에 마지막 줄 최초 매도인이 자신의 당사자에 대한 매매 계약상 매수인이 중간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기존 계약관계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겁니다. 가까이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가등기를 한번 봅시다. 가등기 반대말은 뭐죠?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무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본등기를 했을 때 무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가등기는 임시 보존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169페이지 그 양가로 2번 보세요. 가등기 상태에서 효력 줄치고 밑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뭐 동안에 1번에 권리 추징도 없고 동안에 2번에 물권적 청구권도 없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런데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당연히 뭐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실제 부성 효력은 아니죠. 실제 부성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순위 보존적 효력은 인정이 된다. OX. 아까 내가 기준을 딱 세웠잖아.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순위 보존을 하는 효력은 있다. OX. X 이렇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데 또 순위 보존 효력이 있다 이러면 안 되지. 살짝 꼬아가지고 손을 싹 내밀면 그냥 또 잡아요. 그 손을. 왜 잡지? 심장하면 이성이 앞서요? 감성이 앞서요? 이상해. 감성적으로 문제를 푼다니까. 왠지 이 답일 같은 거 그냥 찍어. 근거도 없이. 그 감성 아니야. 이성은 뭡니까?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하는 거는 이성적인 답이고, 감성적인 답은 근거 없이 그냥 답을 하는 거야. 느낌대로 답을 하는 거야. 느낌대로. 시험 치러 갔는데 무슨 데이트하러 갔나? 감성적으로 답을 하게. 냉정하게 가서 딱 답을 해야지. 그따 대놓고 막 감정이 끌어오는 대로 답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괜히 기분이 좋으면 여기 답인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저기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배운 거 따로 답 따로 이래가지고 집에 오니까 뭐야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왜 내가 이걸 틀린다고 하면서 머리를 찢고 막 베개 부딪히고 가면서 괜히 쭉 던지고 옆에 식구들이 무슨 잘못했다고 화풀이하고 이래서 안 되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 중요한 거예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의 효력.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리 효력이 없지만 본등기를 하면 이제 5가지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 5개를 잡으셔야 돼. 논점 5개. 갑이 토지를 을이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 1억에 계약금 1,000만 원 걸고 4월 1일 날 중도금 4천만 원 걸고 5월 1일 날 잔금 5천과 동시에 등기를 이전하기로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4월 1일 날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대금의 절반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받은 것이 없으니까 불안촉. 그래서 매도인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다 뭘 했다고? 가등기를 한 개 붙였어요.
그래서 4월 1일 날 을 명의로 가등기를 붙였다. 매수인 명의로. 근데 가등기는 그 자체만은 무슨 효력이 있다 없다?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붙은 땅도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고 팔고 배행계 4월 15일 날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주면 이 등기도 그냥 유효입니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깨끗해요? 혹이 붙었어요. 가등기가 붙은 자 따라가겠죠. 그래서 가등기 그 자체만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해서 처분을 저지하는 효력도 없고 본등기를 저지하는 효력도 없고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본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름이 지난 거예요. 잔금 날짜 돼 있죠. 그럼 어른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이다, 채권적 청구이다. 이거는 매수인이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상태니까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청구하니까 무슨 청구이다? 채권적 청구이고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상대권이기 때문에 오로지 어른 누구에게? 매매 계약의 상대방인 갑에게다가 본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등기 청구 자체가 채권적 성질이기 때문에 채권은 상대권 아닙니까? 상대권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청구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를 상대로?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지. 지금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고. 여기 첫 번째 논점. 그래서 이제 5월 1일 날 본등기 청구가 들어갔어. 본등기 청구가 들어가면 이 가등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 순위를 4월 1일자로 보존해주는 역할을 한다. 본등기 청구가 5월 1일 날 들어가면 이 본등기 순위는 4월 1일로 소급해서 보존이 된다. 소급해서 보존되기 때문에 중간에는 등기관이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미 갑액에서 배액으로 본등기가 넘어왔는데 다시 갑액에서 을액으로 본등기를 또 넘겨주세요. 등기 청구가 또 들어온 거예요. 신청이. 그런데 하나의 토지에 두 사람한테 소유권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본등기를 주기든 이 본등기를 주기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때 순위가 빠른 놈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이 본등기는 몇 월 며칠? 4월 15일자 등기고 이 본등기는 4월 1일자로 순위가 번전되기 때문에 누가 빠르다? 순위상으로 여기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등기를 죽인다. 죽일 때도 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건 반드시 직권 말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 1초라도 두 개의 소유권 등기가 존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직권으로 말소하고 동시에 이 본등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본등기를 하면서 이걸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1초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등기를 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순위는 4월 1일로 소급이 되지만 소유권 취득은 언제부터 된다고? 5월 1일 본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소유권, 즉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 순위만 소급적으로. 이게 가등기 본질적 내용이죠. 순위 보존적 효력이. 그 다음에 이 가등기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을은 가등기 상태에서는 물권, 채권.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죠? 얼마? 5천만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돈을 5천만 원 줬으니까 이 가등기는 5천만 원 정도의 재산권을 공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을이 중간에 돈이 급하면 잔금 낼 돈이 없다. 이 5천만 원도 뽑아 써야 되겠다. 그럼 먼저 A한테 가서 이럴 수 있지. 내가 땅을 사고 이미 5천만 원 지급한 상태인데 한 5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4,500에 매수인의 지위를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지. 양도하고 양도받은 A가 잔금 5천 원을 주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가등기된 지위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분한 행식이 가등기의 가등기를 부기등기하는 행식으로 제3자에게 사고 팔 수도 있다. 이 부기등기가 이런 거예요. 을의 가등기가 3번 등기라면 A한테는 3월 1일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를 해서 가등기된 권리를 한 500만 원 깎아주고 이제 사고 팔 수도 있죠. 그래서 논점이 몇 개다? 5개, 5개. 5개 논점을 잘 보시면 돼. 자, 봅니다. 우리 책에는 뭐 좀 빠져있네. 양가로 3번 봅니다. 1번 순위 보존적 효력을 보기 전에 뭘부터 봐야 될까? 본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할 것인가부터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 빠져있죠. 자, 본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본등기 청구는 전 소유자에게 하는 거지 현재의 소유자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부터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등기 청구를 갑에게 하면 비로소 이 가등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
순위 보존의 역할을 한다. 이래야 말이 맞지. 순위 보존이 갑자기 티 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1번 위에다 적어 놓으면 되겠네.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다? 전 소유자다. 전 소유자지 현재의 소유자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위에다 그걸 적고. 그렇게 해서 본등기를 청구하면 그 가등기가 뭘 한다고? 순위 보존을 하는데 순위 보존적 효력은 밑에다 소급표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5월 1일 날 본등기를 청구했죠. 그럼 순위는 4월 1일로 소급해서 보존이 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순위가 소급해서 보존되니까 동안은 3번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순위가 소급적으로 보존되니까 요거는 4월 1일자 본등기고 요거는 4월 15일자 본등기니까 늦은 것은 직권 말소한다. 그래야 순서가 맞죠, 그지? 순서가 맞지. 그럼 요 중간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4월 15일자 본등기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중간 처분 등기다라고 합니다.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끼어드는 등기죠. 요 끼어드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3번.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하고 직권 말소하면서 동시에 뭘 할까? 본등기를 마치겠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시대하는데 동안에 2번 물권 변동 시점은 언제다? 본등기 시부터지 소급은 있다 없다? 소급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좀 순서대로 적어놓으면 편할 건데 순서도 없이 막 뒤죽박죽 시켜놓으니까 이제 읽으면서 헷갈리지.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5 순서대로 이렇게 딱 읽으라고. 넘어가니까 양가로 4번은 이제 뭐가 보여? 가등기상 권리 이전 돼 있죠? 자, 판례를 봅니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존이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물권 변동 청구권은 성질이 물권이 아닙니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지금 현재 어른의 지위가 채권 아니야, 채권. 이 가등기 된 권리를 양도했다고. 그 줄을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행시로 갱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돼 있죠? 갱료할 수 있다 말입니까? 긍정이니까. 사고팔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논점 5개를 딱 보시고. 그리고 그 위에 판례 한번 읽어볼까?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 없이 줄을 쳐.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여부와 구할 수 있지. 그럼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 및 가등기권자의 본등기를 한 경우 제3자 등기 직권 말소 허브된다. 말도 참 복잡하게 적어놨다. 밑에서 둘째 줄. 한편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공무는 줄을 쳐.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냥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세요. 상대방은 원래 소지가. 본등기 청구하면 순위가 소급적으로 보존되고. 소급적으로 보존되니까 중간 처분 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 등기를 죽이는 거야. 죽일 때도 직권 말소하고. 그러면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시점은 본등기 한때부터 발생. 그리고 가등기 된 권리도 양도가 가능하고. 그 방법은 부기등기 행시를 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 다음 내려서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중요합니다. 등기 청구권 성질이 중요합니다. 논리 구조에 맞춰서 순서대로 쭉쭉 따라가면 민법이 실타래 풀리듯이 쭉 풀리는데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그게 힘들어져. 공부하는 것이.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등기 권리자를 기준합니다. 등기를 청구하는 권리자가 물권자의 지위에서 등기를 청구하면 그 청구권은 성질이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자가 아니면 사탄 뭐예요? 채권자죠. 항상 이분법이라니까. 재산권은 딱 2개밖에 없잖아. 뭡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하고 사람에 대한 권리 채권하고 둘 중에 한 개 아니야. 재산권은 둘 중에 한 개거든. 둘 중에 한 개인데 물건이 아니면 뭐고? 그럼 채권이지 뭐. 그러니까 물건만 보면 돼.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이 물권자냐 아니냐만 보면 돼. 물권자라면 그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아니라면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렇게 하면 되지. 기준 되겠죠? 기준이 중요합니다. 권리자를 기준한다. 그럼 이제 등기 청구권이 뭔가 봅시다.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산 사람 이름이 뭐죠? 매수인. 파는 사람 이름이 뭐지? 매도인. 매도인은 5월 1일 날 이행 날짜가 되면 등기를 넘겨줘야 될 사람이니까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 매수인은
5월 1일 되면 대금 1억을 지급하면서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될까? 권리자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 임대차에서는 임대차에 등기를 하기로 했다. 임대인은 등기 의무자, 임차인은 등기 권리자. 전세권 설정 시 등기를 하기로 했다. 그건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는 등기 의무자, 빌린 사람 전세권자는 등기 권리자 이럴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등기 권리자가 누군지를 잘 찾으셔야 되겠네. 그럼 이 등기 권리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동신청규율이 제하니까 5월 1일 이행날짜가 되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을 상대로 뭘 할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겠죠. 그게 등기 청구냐. 등기 청구이 뭐라고?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 청구를 한다. 그래서 협력을 해주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법원에 가서 이제 뭘 하는 거야?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등기 신청권이고.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하고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리 서류를 유지해가지고 3월 1일 날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졌다.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였죠? 근데 4월 1일 날 갑이 그 사실을 알았어. 어릴 찾아가겠죠? 가서 뭐랄까? 왜 내 땅을 네 명에 등기했냐? 등기를 말소하고 돌아달라 이러겠죠? 그러면 이때 갑이 어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면 그 등기 청구는 성질이 뭐예요?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 잘 봐야지.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이 물권자야 아니야?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구만. 위조해서 등기가 넘어가더라도 이 등기가 무효란 말은 소유권이 갑한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했으니까 성질이 뭐예요? 소유권이란 물권을 가진 물권. 물권도 청구하지.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리니까 소유권이 종된 권리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는 안 걸린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네. 뭐 어려워요 이게? 희한하네. 어렵겠지. 그런데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 사례를 따라가면 공부를 못 하는 거야. 사례가 뭐가 나올지 알아? 모르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례가 열 수십 개인데 이 많은 사례를 어떻게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고.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기준만 딱 지고 있어야지.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 기준을 지고 있는 거야. 기준을 딱 잡고 있어. 그럼 쉽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응용을 자꾸 하면 되니까, 응용을. 기준이 지금 중요하다니까. 이 사례를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야. 길목을 딱 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응? 고기 잘 잡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고기가 지나가는 목을 알아야 그 고기를 잘 잡는 거지. 멸치대를 따라다니면서 멸치 잡겠나 그거? 아무도 못 잡지. 대구도 못 잡고 멸치도 못 잡고 아무도 못 잡지. 봐봐라 이거. 갑이 토지를 우리 지난 20년간 이건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자주, 평원, 공연하게 계속 점유해가지고 점유자가 뭘 했다고? 시효 취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187조 법정 물권 변동 유일한 예로서 점유 취득 시효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어른 아직까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닌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될까?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합니다. 등기를 청구할 당시에 어른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 성질이 뭐야? 채권적 청구이다. 물권자 아니면 무조건 채권자라니까. 또 이런 것도 아까 봤죠? 갑이 토지를 을에게 뭐 사례는 만들어내면 끝이 없어. 20개, 10개 뭐 계속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사례는.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게 됐어. 그래서 5월 1일 날 대금 1억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으면 갑에게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7월 1일 날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무효인 것으로 밝혀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7월 1일 날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인 행위가 실효됐다는 말 아닙니까? 아까 유인설 이야기했다. 유인설. 그럼 우리나라 유인설을 취하기 때문에 연못가에서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따로 논다, 엎고 논다. 엎고 놀다가 지금 채권이 죽은 거 아니야. 7월 1일부로 채권이 죽으면 엎여 있던 물건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은 소유권이 하늘로가 원래대로 돌아가. 해제가 되면 원래대로 계약을 맺기 전의 상태로 복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소유권이 열어가 버렸어. 갑에게로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7월 2일 날 갑이 을을 상대로 뭘 한다고? 그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주세요. 말소 등기를 청구했다니까? 이 말소 등기 청구의 성질이 뭐예요? 물권적 청구죠. 소유자가 이미 소유권이 갑한테로 돌아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려받은 소유권을 가지고 그 소유권이라는 물건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했으니까 이거는 성질이 물권적 청구이고, 역시 소유권은 소멸시 안 걸리니까 이 물권적 청구도 소멸시 안 걸린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원인행위 실효를 통한 소유권 복귀 시 원소유자가 등기 맹의자를 상대로 하는 등기 말소 청구권의 성질이 뭐다? 물권적 청구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된다. 사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 기준이 좀 중요해요.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이 물권자냐 아니냐만 보면 돼. 채권자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물권자냐 아니냐. 물권자 해봐야 그 몇 명 없어요. 소유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정도인데 거의 소유자를 물어봐. 그러니까 물건이 8개 있지만 그 중에서 등기가 되는 물건 해봐야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자냐 아니냐만 딱 보시면 돼요. 복잡한 채권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책을 봅시다. 등기 청구권은 특정인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특정인 밑에다 뭐라? 등기 권리자가 상대방 밑에다 뭐라? 등기 의무자에게 이렇게 고쳐 적습니다. 특정인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똑부러지게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의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이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등기 청구권의 개념은 그런데 그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것은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이 물권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래서 물권자 아니면 그 등기 청구는 뭐다? 채권적 청구이다. 그래 들어가줘야지. 논리에 맞죠? 책이 그렇게 써져야 된다고. 이제 이 중간에 빠져버린 거죠. 그럼 채권적 청구권이 뭐냐? 동그라미 1번. 법률 행위나 물권 변동의 경우 이렇게 되겠죠? 요 이야기야 이거.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성질이 뭐라고? 채권적 청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뭐가 보여? 점유취득시가 완성된 경우 요거다. 20년간 점유취득시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가 등기 맹의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역시 뭐다? 채권적 청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에 뭐 한매인, 요거는 뭐 난주 매매할 때 보고, 동그라미 4번에 임차인도 마찬가지죠. 임차인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채권자 아닙니까? 그건 그 채권적 청구이고. 그 다음에 채권은 몇 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10년의 소멸시에 걸리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딱 점유하고 있으면 또 소멸시 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천천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내려서 4번에 물권적 청구권.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줄치고. 동안에 1번에 요겁니다. 요 보니까 위조를 통해서 소유권 등기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등기는 을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이걸 말한다. 실체 소유권과 등기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걸 일치하기 위해서는 을 명의 등기가 갑한테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때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면 그 성질이 뭐다? 물권적 청구이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면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인데 요거는 별로 어는 건 없어. 요건 요거예요. 요다가 여기다 붙이면 돼요. 을이 그것을 다시 병에 또 팔았어. 그리고 등기를 넘겨줬죠.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무효 등기를 믿고 사더라도 역시 뭐야? 무효죠. 그럼 뭐 갑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돌려받으려고 하면 병을 상대로 말소, 그럼 다시 말소, 다시 돌려받겠죠. 두 번의 말소 등기 청구 소송할 수도 있지만 한 방에 바로 주세요. 뭐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바로 할 수도 있어. 역시 누가 청구한다? 소유권자가 청구하니까 성질이 뭐다? 물권적 청구가 되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진정명 회복인데 공부 좀 더 하고 나서 보시면 되는데 크게 뭐 별건 없습니다. 넘어가서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도 두 번째 판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판례가 아니고 동일 부동산에 동일인 명의를 판례가 별로 그건 중요한 판례가 아닌데 동일인 명의로 그 이중 등기가 된 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 동일인이 아닌 명의로 이중 보존 등기가 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파란 글씨에 보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된 이중 등기의 효력이 되어 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내용을 봅시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용지를 달리하여 동일 명의는 별로 안 중요한데 봅시다. 이 무슨 말인지.
동일인 명의가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인 명의는 싸울 필요도 별로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3월 1일자 감 명의로 보존등기 하나 되어 있고 4월 1일자 감 명의로 또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이게 동일인 명의 아닙니까? 하나의 토지에 보존등기는 등기부 한 개당 한 개밖에 없죠. 갖고 1번 등기가 보존등기니까 보존등기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어. 등기부 한 개당 보존등기 한 개예요. 이전 등기는 이전 되니까 계속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보존등기가 두 개 되어 있다는 것은 등기부가 두 개란 뜻입니다. 그러면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등기부 한 개를 없애야 돼요. 근데 이건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요것도 가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요것도 가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둘 다 죽은데 뭘 더 싸우겠냐고. 그때는 그냥 대걸 죽이면 돼요. 이거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동일인 명의가 아닌 경우죠. 3월 1일자 보존등기는 감명으로 되어 있고 4월 1일자 보존등기는 을명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심각하게 싸우겠죠. 서로 내 땅에서 싸울 거 아니야. 이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때도 똑같아. 선등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절차법을 취하기 때문에 선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가 아니라면 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뭐로 본다? 무효로 본다. 이때 무효 여부는 등기, 보존등기 1번 등기 그 내용을 말소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등기부 전체를 폐지한다는 뜻이에요. 무효 의미가. 따라서 이 등기는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 등기로 보기 때문에 이 등기의 기초에서는 다시는 새로운 권리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이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등기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전 등기가 되든 저당한 등기가 되든 싹 다 무효예요. 그리고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도 돼 안 돼? 안 돼. 아무 권리도 취득이 안 돼. 이러시 안 돼. 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동일인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 중복 등기 중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줄쳐 후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때 무효는 무효가 아니고 사실은 부존재입니다.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본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줄쳐 후 등기, 즉 존재하지 않는 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도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소극돼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도 안 된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동사 물건 변동 시험에 안 오니까 안 봅니다. 이건 볼 필요 없어요. 동사는 안 나와. 선의취득도 볼 필요가 없고 선의취득도 목적물이 뭐만 된다? 동산만 되기 때문에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180페이지로 넘어와서 물건의 변동을 보도록 물건의 소매를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물건의 소매 좀 쉬었다 합시다.